1959년부터 문화혁명 이전인 1966년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1959년 중공당정치국 회의에서 펑더 하이팽덕회는 마오쩌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덩샤오핑 등소평, 류샤오치와 연합하여 인민공사를 축소하고 자적 경영을 늘렸으며 급진적인 정책을 완화시켰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류샤오치와의 정책 논쟁을 통해서 류샤오치의 노선이 불평등과 관료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군부의 른벼인표와 연대하여 반격을 시도했다. 여기에는 마오쩌둥의 아내 장친 강청 등 4인방도 합세했다. 이 새로운 변혁기가 1969년까지 지속된 문화혁명이었다. 문화혁명 기간 중 마오쩌둥의 노선에 반대하는 지도자들은 모두 유배되거나 숙청되었으며 당과 국가기구 등 마오쩌둥과 군중 사이에 놓인 공식기구들은 모두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마오쩌둥은 청년 대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홍위병을 앞세워 문화혁명을 추진했다. 류샤오치는 자본주의 추종자로 몰렸으며 이 과정에서 화병으로 사망했다. 문화혁명이 휩쓸고 간 후 중국은 1976년까지 새로운 공고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문화혁명의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공고기는 정책의 전환보다는 문화혁명의 폐해를 수습하는 데 주력한 시기였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덩샤오핑이 복권되었고 중국의 실권은 덩샤오핑에게로 넘어갔다. 장칭 등 4인방은 문화혁명 기간 중에 죄목으로 처형당했으며 실용주의적 지도자들이 대거 복귀했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은 안정적인 공고기에 들어서고 있다. 새로운 집권 세력은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에서의 4개 현대화 추진을 정책 목표로 세우고 미일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서방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 원조를 얻어냈으며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중국은 계획 경제의 시장 경제의 요소를 가미하여 점차 상품 가격이 시장 원리에 의해 결성되게 하고 있으며 기업의 독립채산제 확대, 농촌에서의 잉여 생산물의 판매 허용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경제 발전과 생산력 증대를 최고의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 특색적 사회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개혁, 개방 정책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지식인의 자유화 운동이 뒤따르고 있다. 개혁의 개방과 속도, 그리고 범위를 놓고 공산당 지도부와 학생, 지식인 간의 의견 차이는 1989년 6월에 최난먼 천안문 사태로 귀결되었다. 부정부패에 반대하고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학생, 지식인의 반대 운동은 결국 보수파에 의해 무력 진압되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사원칙인 당의 영도,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확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는 경제적 자유의 확대와 새로운 사회 계통의 출현이 가져오는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민주적 정치 체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외교. 헌법상 중국 외교의 기본 원칙은 첫째, 평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둘째,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반패권주의이며 셋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견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둘째의 반패권주의는 초강대국의 세력 확대를 견지하는 것이며 셋째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끼리의 평등한 관계와 연대를 도모하고 제3세계의 반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건국 후 중국은 외교의 최대 목표를 혁명의 보전과 정권 안정에 두었기 때문에 중공정권 수립 후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발생한 6.25 전쟁에 중국은 인민지원군을 보내 북한을 도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는 1960년대까지 적대 관계를 지속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중반까지 중국 외교의 특징은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면서 반미, 반서방 친소 외교를 수행한 것이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중소 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 외교는 소련과 적대 관계에 들어섰으며 미국과 소련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제3세계와의 유대 강화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1968년 중소국경 분쟁 이후 중국은 주된 적을 미국 대신 소련으로 상정하였다. 중국은 소련의 팽창주의를 중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이리하여 1970년대에 소련에 대항하여 나타난 중국 외교 정책의 기본 노선이 반패권주의이다. 반패권주의의 달성을 위해 중국은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러한 외교 전략상의 변화를 EJ라는 현대판 세력 균형 정책으로 나타났다. 1972년 중국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상하이 상해에 초청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주의를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이끌어내고 1979년에는 미국과의 국교 수립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한편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972년 조울라이 다나카 전중 공동 성명에서 반패권주의를 확인하였고 1978년에는 중일 평화호호 조약을 체결하였다. 미국, 일본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은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연합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1981년 중국은 대만의 국민당 정부를 대신하여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자리를 차지했다. 1970년대 말 중국 외교의 커다란 승리에도 불구하고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기까지 중국 외교는 자력행생, 민족해방, 반서방 및 반미를 강조했고 외교정책 결정은 국가이익보다는 이념에 집착하는 것이었다. 마오쩌둥 사후 실권을 잡은 덩샤오핑 시대의 외교정책은 철저히 실용주의적이고 국익을 중시하며 내개 현대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서방의 경제협력을 얻어내는 데 집중되었다. 덩샤오핑 시대는 개방과 상호의존성의 중요성, 국제협력과 서방과의 교류를 강조했다. 1982년 개최된 제12차 중공당 전당대회는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외교정책을 자주독립 외교정책으로 규정하고 개혁, 개방을 성공시키기 위해 서방과의 협력을 천명했다. 한편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에는 소련과의 관계 개선에 착수하여 1989년에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 정상회담이 열렸다. 1988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우쉐첸, 오학겸은 중국 외교정책의 5가지 기조를 다음과 같이 천명했으며 이 5가지 기조는 지금까지 개혁, 개방시대 중국 외교의 지침이 되고 있다. 1.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유지한다. 2. 정책 쟁점은 사례별로 실용주의적으로 결정한다. 3. 미국 및 소련과는 동맹이나 전략적 관계는 피한다. 4. 제3세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한다. 5. 경제, 무역, 과학기술에 관한 한 누구와도 협력한다.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외교정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티난먼 사태에서의 무력 진압으로 중국은 몇 년간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서방과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이 중지되었으며 미국으로부터 인권을 개선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미국과의 관계는 냉각되었다. 이러한 냉각 관계는 1992년 일본의 차관 공여 체계와 중국 당국의 일부 반체제 인사 석방으로 해소되기 시작하였고 미국과의 관계도 복원되었다. 중국 통일 문제에서는 영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1997년 홍콩을 반환받았으며 홍콩은 이후 50년간 기존의 경제 사회 체제의 유지를 보장받았다. 중국은 이러한 홍콩 반환의 경험을 타이완 문제에도 적용하여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제하에 타이완이 중국과의 통일에 응하면 독자적인 군대 보유와 경제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자치를 보장받는다는 일국량제론을 통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군사. 중국의 군대 편성 특징은 군대와 중국 공산당 간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에 의해 통솔된다. 이 군대에는 말단 부대에 이르기까지 당 조직이 있고 연대 이상에는 정치위원이 있어 정치사상 교육을 담당한다. 정규군 외에 방대한 민병이 있는데 이는 마오쩌둥의 인민전쟁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전문가의 집단인 정규군과 인민대중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인민전쟁론의 핵심이다. 인민해방군은 전투부대일 뿐만 아니라 공작대, 생산대이기도 하다. 마오쩌둥은 인민해방군의 정치적 역할을 중시하였으며 문화혁명 기간의 인민해방군은 당과 행정기구를 대신하여 통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떠맡기도 했다. 중국군에는 원래 계급제도가 없고 사단장, 중대장 등 장교에 해당하는 지휘원과 일반 병사인 전투원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홍군, 팔로군을 통하여 인민해방군의 전통을 계승한 이른바 장병일체의 원칙에 기초를 둔 것이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중국은 군사 전략을 둘러싸고 지도부 내에 심각한 이견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마오쩌둥 생존 시에는 마오쩌둥의 인민전쟁론이 군부를 지배했다. 6.25 전쟁에 참전한 펑도하이는 참전 경험에서 인해 전술과 사상적 무장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고 군비 현대화와 현대적인 군의 육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펑도하이는 숙청되었고 문화혁명기까지 린베오가 마오쩌둥의 인민전쟁론을 답습하여 군부를 장악했다. 이후 린베오는 군부 세력을 이용 쿠데타를 기도하다가 사망했다. 재래식 장비의 현대화는 뒷걸음쳤으나 중국은 1956년부터 미사일과 원자핵 무기 개발을 계속해왔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상당량의 핵무기를 보유하였다. 중국의 본격적인 군연대화 사업은 1975년 덩샤오핑이 군 참모장에 취임하고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4개 현대화 계획 중 국방의 현대화가 강조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꾸준한 경제 성장에 기초하여 군의 무기 및 장비를 향상시켜 신속한 국방 현대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신식 무기와 장비의 개발 및 도입을 지시했다. 그 결과 중국은 최신식 무기를 개발하였고 1985년에는 15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3세계에 수출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방만한 군사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고령화된 다수의 군 간부들을 퇴역시키고 병력수를 줄여 정예화하였다. 이러한 군 정예화에 따라 1998년 현재 중국군의 병력은 287만 명이다. 중국군은 중국혁명의 동력이었으며 인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보위의 임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중국 인민의 친근한 벗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89년 티안먼 사태에서 학생과 지식인을 학살함으로써 인민의 군대로서 인민해방군의 이미지는 크게 퇴색하였다. 이후 중국군은 인민의 군대라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무장력으로서의 역할이 주된 것으로 되고 있다. 1997년 현재 총병력 287만 명으로 육군 205만 명, 해군 26만 명, 공군 47만 명, 제2포병 9만 명이다. 징병제이며 병역 기간은 육군 3년, 공군 및 해군은 4년이다. 1998년 국방비는 909억 위엘로 1994년 20.3%, 1995년 14.56%, 1997년 12.7%의 국방비 증가율을 기록했다. 군부의 실제 예산은 자체 기업에서 나오는 수입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국방비는 국무원의 공식 예산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력을 보면 육군 108개 전투사단, 12개 한국경경비사단, 15개 전투지원사단, 전차 9,600대, 헬기 1,490대, 대공포 및 방공미사일을 갖추었다. 해군은 SLBM 발사 잠수함 2척, 공격용 잠수함 61척, 구축, 프리기탐 54척, 초기함 830척, 상륙정 55척, 해안 및 방공용 비행기 600을 갖추었고 공군은 중단거리 폭격기 420대, 전투기 4,400대, 대공포 및 방공미사일 등을 갖추었다. 1996년 세 번째 핵실험을 단행했다.
경제 1979년 대외 경제개방 시행 이전의 중국 경제발전 전략은 자본 축적을 가속화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고도화하는 것이었다. 생산 부문에서는 농촌인민공사, 공업 부문에서는 국영기업이 위주였으며 배분에서는 일괄 구매, 일괄 판매 통구통쇄 방식이 주로 행해졌고 소비는 각종 배급 증표를 이용하였다. 1979년 이후 착수한 경제개혁은 이러한 지난 시기 개발 전략의 성과를 토대로 결함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즉 농촌에서는 농업 생산 책임제를 도입하여 인민공사가 해체되었고 도시의 기업도 공유제에서 다원화된 소유제 구조로 전환하여 개체 소유제, 개인 소유 경영, 각종 경제연합체 등 다양한 소유 형태로 발전하였다. 경영과 소유의 분리가 인정되었으며 경제활동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권을 다원화시켰다. 또한 지령성 계획 위주의 경제계획을 지도성 계획으로 전환하고 국가는 중장기 계획만 담당하여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였다. 분배의 측면에서도 국가 이익을 강조하던 것에서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제도로 전환되고 자유시장이 부활되었다. 1980년 4월에는 경제특구가 지정되어 대외 개방의 창구로 삼았다. 1984년에는 국제통화기금에 정식 가맹하여 경제개혁과 대외 개방을 진행하였다. 앞으로의 중국 산업정책은 1994년 3월 국무원 제16차 상무회의에서 결정한 1990년대 국가산업정책 강요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정책에 의하면 1990년대의 주요 과제로 1. 농촌 경제의 전면적 발전, 2. 기초시설 및 기초공업의 체증 문제 해결, 3. 기간 산업의 가속적 발전, 4. 중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5. 신고도 기술 산업의 가속화로 신흥산업과 신상품 개발, 6. 3차 산업의 계속적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제8차 5개년 계획과 10개년 계획의 집행 과정에서 현실화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산업을 1, 2, 3차 산업으로 분류할 때 1993년 현재 GDP 구성은 21.2%, 51.8%, 27.0%이며 취업인구 구성은 57.4%, 22.4%, 20.2%이다. 이는 1978년 당시의 28.4%, 48.6%, 23.0%와 70.5%, 17.4%, 12.1%와 비교해 볼 때 1차 산업이 줄어들고 2, 3차 산업이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 산업정책은 동부 지역의 경우 외국의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전통공업을 개조하며 신흥공업을 육성하여 수출형 산업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서부 지역은 풍부한 자연을 이용하여 에너지공업과 원자재공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양쯔강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로 1992년 초 국가계획위가 10대 경제구를 발표하여 경제권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경제 발전 전략과 산업정책을 통일적으로 수립, 운용하고 산업 분포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성시자치구를 1. 둥베이, 2. 화베이 환보하이 화북환 발해, 3. 양쯔강 삼각주, 4. 환안, 5. 황허강 중류, 6. 양쯔강 중류, 7. 황허강 상류, 8. 양쯔강 상류, 9. 신장 신강경제개발구, 10. 티베트 특별구 등으로 묶어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과 비교 우위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1997년 국내 총생산 7조 4,772억 위엔, 성장률 7.8%이다. 1997년 12월 안정속의 성장을 표방한 가운데 열린 당정연석 중앙공작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1998도 경제성장률을 8%로 하향 조정하고 농촌 경제발전, 국유기업 개혁, 경제구조 조정, 대외 개방 확대, 지방사회 안정 등 6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1999년 1월 전년 말 현재 외환 보유고가 1,449억 5,900만 달러로 발표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또 1998년 현재 renminbi 환율이 1달러당 8.2789위엔으로 1년 전에 비해 0.0009위엔이 평가 절상됐다고 발표했다.
외환 보유고 확대로 2000년으로 돼 있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1996년 무역, 노무, 관광 등과 관련된 경상 개정에 한해 부분적인 퇴원을 허용했으나 차관과 직접 투자, 증권 거래 등 자본 계정의 원화 퇴환은 허용하지 않는다. 일. 농업. 중국은 경제개혁에서 농업 부문을 강조하였다. 1981년 생산 책임제를 도입하여 개별 농가의 자류지를 제외한 생산대 소유의 토지를 정부 생산지하에 분배하였다. 이에 따라 2에서 3년 사이에 90% 이상의 생산대대가 농가 생산 책임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농업 자유화로 1982년 인민공사가 해체되어 과거 5만 6천 개인 인민공사는 4만 3,700개의 행정부와 1만 1,900개의 진정부로 변신하였다. 그 결과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어 1984년까지 연 7.8%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1988년까지 농업에 대한 투자 감소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발전이 둔화되다가 1989년에 다시 1984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1993년에는 약 4억 6천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였다. 농업 총생산액도 1조 994억 위안 원으로서 1949년 및 1978년에 비해 33배, 7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농업 생산의 부문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는데 농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임업, 목축업, 어업 등의 농업 총생산액이 1949년 17.5%, 1978년 32.2%, 1992년에는 44.5%로 상승하여 단순 농업에서 각 부문이 모두 발전한 생산체계를 이루었다. 1980년대 중반 들어 농업 각 부문의 생산기지를 건립하였는데 현재는 상품 식량 기지 현 243개, 목화 기지 현 72개, 기타 우량 농산품 기지 현 113개가 확장되었다. 주요 농산물은 벼, 밀, 기장, 고량 등이고 이 중 벼는 가장 중요한 작물로서 칠링 산맥과 화이허강이 연결선 남부의 고온습 윤한, 기후인 화중, 화난 지방에서 주로 재배한다. 벼 생산량은 1992년 1억 8,622만 톤으로 세계 1위였고 그 중요한 분포 지역은 양쯔강 중하류, 화난, 윈구이 고원 등이다. 밀 역시 1억 159만 톤으로 세계 1위이며 광범위한 재배 지역을 가지나 주로 북부에서 많이 재배되며 만리장성 이남은 겨울밀, 이북은 봄밀을 재배하고 있다. 그 외에 화베이 지방에서는 기장, 고량, 콩을 많이 생산하고 화난 지방의 구릉지에서는 차를, 그리고 세계 1위 생산량을 가지는 목화는 화중 및 화베이 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다. 중국을 이러한 농산물에 의한 지역 구분을 해보면 대략 7개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1. 밀보리와 벼 일부를 생산하며 유목과 목축을 주로 하는 중앙아시아 지역. 2. 인구 밀집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이기작이 가능한 남부 및 남동부 지역. 3. 주로 쌀과 밀이 이 모작이 가능한 양쯔강 하류. 4. 고도가 높아 서늘한 여름을 가지면서 수도작과 건조작물의 윤작이 이루어지는 남서부 지역. 5. 주로 밀을 재배하는 화베이 지방의 평야. 6. 주로 밀이나 기장, 옥수수를 재배하는 황토고원. 7. 건조지역으로 감자와 밀 기장 또는 옥수수를 재배하는 북동부 및 북부 지역으로 나뉜다. 현재 경지는 9,655만 헥타르, 과수원 327만 헥타르, 목초지 4억 헥타르이고 농업 종사자는 4억 6,208만 명으로 1인당 농지는 1.1 헥타르이다. 수산업. 중국의 삼림은 1억 3,370만 헥타르로서 세계 삼림 면적의 3.3%로 5위를 차지하고 임목축 청량은 101.4억 세제곱미터로 6위이지만 전체 면적에 비해서는 삼림이 적다.
삼림 피복률 역시 13%에 불과할 뿐이고 1인당 평균 삼림 보유 면적은 1.111헥타르로서 세계 평균의 1월 8일에 불과하다. 주요 분포 지역은 둥베이 지구의 대싱알링 산맥, 소싱알링 산맥 그리고 창바이 산맥 등이 전체 축적량의 30%를 점한다. 또한 남서부 고산지대 역시 약 20%의 인목 축적량을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생산량은 공산혁명 이후 일시적으로 줄어들다가 1982년부터 어업 정책이 실효를 거두어 수산물 총량이 1984년 600만 톤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1988년에는 1천만 톤, 1992년에는 1557만 톤에 달하였다. 해양 어류는 약 1,500여 종이 서식하고 있고 그중 주요 경제어종은 200종이다. 수조기, 참조기, 갈치, 오징어가 4대 경제어종이며 갈치, 고등어, 전갱이류의 순서로 많이 잡힌다. 담수 면적은 약 2,666만 헥타르로 경지 면적의 1/4를 웃돈다. 이 중 하천 수면은 1,200만 헥타르, 호수 수면은 800만 헥타르, 저수지 및 유수지가 670만 헥타르이며 이 중 양식 면적은 500여만 헥타르이다. 이들 담수에는 민물청어, 산천어, 연어, 금강바리 등 중국 특유의 경제 어류들이 잡힌다. 공업. 중국의 공업 총생산액은 1993년 4조 472억 위안으로 1949년에 140억 위안에 비해 289배가 증가하였다. 사회 총생산액에서 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1949년 25.1%에서 67.1%로 증가하였다. 공업 총생산액에서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49년에 73.5%에서 47.2%로 낮아진 반면 중공업의 비중이 52.8%로 높아졌다. 공업 입지는 과거 동부 연해지대에서 내륙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요 공업지대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전기, 화학 등이 발달한 상하이, 난징 중심의 동부지역, 석유, 화학, 정유, 방직 공업이 발달한 시안 서안, 란저우 난주를 중심으로 하는 북서부 지역, 기계, 전기, 섬유, 철강 등이 발달한 베이징, 텐진 천진 중심의 북부지역, 자동, 차, 조선, 화학, 기계 등이 발달한 안산, 선양 심양, 타렌 대연 등의 북동부 지역, 철강, 섬유, 기계, 차량, 제재제당 등이 발달한 우한, 광저우 광주, 샤먼 하문, 푸저우 복주 등의 중남부와 철강, 기계, 정유가 발달한 스촨 분지, 윈구이 고원의 남서부로 나누어진다. 1993년 주요 생산 현황을 보면 석탄, 시멘트, 면사, 면포, 자전거, 재봉틀, 텔레비전 등은 생산량에서 세계 1위이고 강철, 강제는 세계 2위, 화학섬유, 선박, 황산, 화학비료, 설탕 등은 세계 3위, 탄산나트륨, 원유는 5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강조되어 온 중국 공업을 보면 5차 5개년 계획에서는 야금, 기계, 화학이었고 6차 계획계에는 식품, 방직, 의료, 건자재, 가전제품, 7차 계획계에는 봉제, 완구, 의료, 가전, 일반기계, 석유화학, 8차 계획계에는 기계, 전기기구, 가전, 에틸렌 등이고 9차 계획계에는 전자, 컴퓨터, 반도체, 우주, 항공 등을 주도 공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0년까지 조강은 8천만 톤, 화학비료는 1조 2천만 톤, 에틸렌은 300만 톤, 섬유산은 3,100만 톤, 화학섬유는 260만 톤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무역, 외자 도입. 1949에서 78년의 중국의 무역액은 큰 변화가 없이 적은 규모였다. 그 상대국도 대개 공산주의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 경제의 도입을 주축으로 하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모든 나라와의 교역이 필연적이었고 중국의 무역액은 개혁, 개방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상국도 비공산권으로 확대되었다. 무역액은 1978년 206억 달러에서 1993년 1957억 달러로 늘어나 연평균 16%씩 증가하여 세계 11대 교역국이 되었다. 무역 수지에 있어서는 개방 초기에 약간의 적자를 1981에서 83년에는 균형을 이루다가 1989년까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후 1992년까지 흑자를 그리고 1993년에는 다시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4년 전반기 들어 위안화 원화의 평가 절하와 전기, 기계 제품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로 수출이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30.2%가 늘어 484억 달러이고 수입은 자동차와 고급 소비재의 수요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에 그친 492억 달러로 무역 적자가 대폭 개선되었다. 무역 규모는 1998년 현재 3,250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다. 수출 1,827억 달러, 수입 1,423억 6천만 달러로 403억 4천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에 유입된 해외 자본은 620억 달러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홍콩, 일본, 미국, 대만, 한국 등이다. 무역 의존도도 1978년 9.6%에서 1993년 37.5%로 높아져 급속한 대외 개방형 경제로 탈바꿈하였다. 수출입 구조를 살펴보면 개혁, 개방이 일어난 1978년 총 수출액 중 초급 제품이 53.5%, 공업 완제품이 46.5%를 차지했으나 점차 공업 완제품의 비중이 높아져 1993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8.2%, 81.8%를 차지하였다. 공업 완제품 내에서는 특히 경공업 제품의 증가율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수입에서는 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품목에서의 고급화 추세가 최근에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1950년대 주요 무역 상대국은 주로 소련과 동유럽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2/3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60년에 소련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1970년대 중국과 수교하는 국가들이 증가함으로써 비공산권 국가들과의 교역이 늘어났다. 이는 개방 정책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중국은 외자 도입에 대한 초기에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고 상호 이득이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법적, 행정적 개혁도 외자 도입과 연계하여 이루어졌고 경제특구와 개방도시 등도 외자 도입을 위해 설정하였다. 중국의 외자 도입은 국제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으로부터의 차관이나 합작, 독자 등의 석자 기업과 공동개발, 그리고 상업신용 등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직접 투자가 주가되고 차관이 보완적인 요소로 되었다. 1986년의 경우 차관은 84억 700만 달러, 직접 투자는 28억 3,400만 달러인 것이 1993년에는 각각 113억 500만 달러와 1,114억 3,500만 달러로 관계가 역전되었다. 1989년 이후의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치리정돈 정책으로 둔화된 투자는 1991년부터 다시 전면적인 대외 개방 정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직접 투자의 도입을 국가별로 보면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 하교 자본과 일본, 미국의 투자가 대부분이다. 1979에서 93년의 투자에서 홍콩, 마카오가 전체의 66.7%, 타이완이 8.3%, 미국 6.6%, 일본 4.0%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무역과 외자 도입으로 상징되는 대외 개방을 위해 중국은 지역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1980년 선전심, 주하이 주해, 산토우 산두, 샤먼 등이 그리고 1988년 하이난섬 해남도를 성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경제특구로 선정하였다. 1984년에는 14개 연안 항만도시가 경제기술개발구로 설치되어 기술 집약적 제조업 위주의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였다. 또한 1985년에 연해경제개방구를 설치하였고 1988년에 산둥반도경제개발구와 랴오둥반도경제개발구를 개방구로 선정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연해 지역의 개방 확대와 상하이 부등지구, 포동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양쯔강 연안 개방의 추진, 그리고 국경 도시와 내륙 지역의 개방 등 전방위적 지역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오. 산업. 중국은 개업 이전에는 국영상업이 주이고 집단 소유제의 합작사 상업이 종이던 것이 현재는 국영상업 외에도 다양한 경영 방식과 유통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간 유통 단계가 단축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가격체제를 현실화하고 계획에 의한 가격 통제를 줄여나가며 불합리한 가격체제 역시 시정하였다. 또한 농산물 가격을 자유화하여 시장 경제를 위한 길을 한층 앞당기고 있다. 1993년의 사회상품 소매 총액을 유통기구의 경제 유형별로 보면 국영인 전민 소유제가 39.7%, 집체 소유제가 26.3%, 개체 및 사영이 22.6%, 연영이 0.9%, 기타 10.6%를 차지했다. 6. 물가, 노동, 임금. 중국은 개업 이전에는 물가가 장기간 안정되어 있었으나 개혁, 개방 이후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다. 1987년까지는 대체로 3에서 5%의 안정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좌우재앙 초자양의 등장으로 경제개혁이 급속히 진전되자 1989년 티안먼 사건 이전까지 연 17에서 18%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다. 이에 긴축 노선으로 전환하여 1990년 소매 물가 상승률이 2.1%로 안정되었지만 한편으로 실업이 증가하여 고용의 확대가 시급해지자 긴축 정책을 종료하게 되었다. 이후의 높은 경제 성장은 다시 물가의 상승을 가져와 1992년 5.4%, 1993년 13.2%, 그리고 1994년도 상반기에 19.8%까지 확대되었다. 중국의 고민은 앞으로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하느냐에 있다. 중국의 노동력은 각종 기관, 단체, 기업에 종사하면서 고정급을 받는 취업 노동자 직공, 도시의 개별 노동자, 농촌의 집단 노동자와 개별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 노동자 수는 6억 600만 명이고 각 구성비는 24.8%, 1.8%, 73.3%이다. 중국은 고정공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고용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는 정부가 노동력 비치, 직업,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개혁, 개방 이후 경제 영역의 확대와 자율화로 노사 간의 계약 형식이 도입되게 되어 과거 수소밥 절반원이라는 평생직장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고용제의 기본 방침은 공개 채용, 자발적 지원, 우수인재 채용, 수습 노동자의 견습기간 제도화, 수습 성적에 따른 채용, 자유로운 퇴직 허용 등을 근간으로 한다. 1952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분배 원칙에 입각한 계획 임금 제도로 중국의 임금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개혁 이후 상여금 및 성과급을 지급하고 식품가격 보조와 승진에 따른 임금 가산제 등으로 임금 구조가 개선되었다. 임금은 개체 경제나 사형 경제에서 빠르게 상승되었다. 업종별로는 지질탐 사업이 1993년의 경우 4,270위안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평균 임금은 3,236위안이었다. 지역별로는 상하이, 광둥, 베이징, 텐진 등 대외 개방이 활발한 연해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철도. 철도는 현 중국 교통의 골간이다. 1993년의 철도 화물 수송량은
16.3억 톤으로 전체 화물 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7%를 차지한다. 이는 1949년에 34.7%, 1980년 20.4%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운송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낙후된 철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50여 개의 간선과 70여 개의 지선을 건설하였고 8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베이징에서 광저우, 청두 군밍, 하얼빈 다롄 등을 대상으로 5,700km를 전철화, 고속화하여 1995년까지 16.5억 톤 수준으로 화물 수송량을 끌어올렸다.